제가 한 10대 중반 후반 정도부터 예. 이명박이라는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MB 거의 찬양을 했고 아하. 팬이었고 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예전에 페이스북 메시지도 보내고 그쪽에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언제 그러면 돌아서신 거예요? 2016, 17년도 그 박근혜 탄핵 때 개몽되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개몽됐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하면 안보를 위협한다. 딱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여기저기 이제 침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약간 사이비 종교랑도 전 비슷하다고 분석하는데 예. 예전에 그 절대 시계까지 뿌렸었거든요. 이게 국정원 NIS 마크가 달린 시계를 그게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작업 중에 하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그러면 아예 얘기를 못 하게 되니까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는 시민들이 이거 하나하나 체크를 못 하니까 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공격이 되는 거고. 대로 노무현 재단 황희두 이사님 모시고 이분의 이제 이력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 예, 그 이력도 한번 좀 여쭤보고 지금의 뭐 극우 생태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의제들을 생산하고 또 확장시키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이고 지금은 사이버네란 작가 황희두입니다. 사이버네란이요. 네, 책 사이버네 이름인 책을 것 또 이렇게 같습니다. 세 분께 또 사인본을 갖고 왔는데 기회 될 때마다 아니, 그만큼 사이버네란 문제가 심각한데 네.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신적 영토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간과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신적 영토. 네. 아.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학폭에 비유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학폭을 하면 디지털 세상이 없을 때는 눈으로 딱 보였잖아요. 뭐 전치 몇 주 이러면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막 요즘 카톡 감옥이라든지 온라인 세상에서 막 괴롭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괴롭히면 아무리 피해 당사자가 얘기를 해도 너 멘탈이 좀 약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 개인의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내란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걸 좀 적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황희두 이사님이 뭐 출신 성분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시작은 지금과 매우 다른 길로 시작을 하신 거죠? 네, 정반대. 예, 그거 좀 얘기 좀 한번 어디서 해주세요. 오신 거예요? 맨 처음 시작이 어디? 네. 몇 살 때 어디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한 10대 중반 후반 정도부터 예. 이명박이라는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MB 거의 찬양을 했고 아하. 팬이었고 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예전에 페이스북 메시지도 보내고 그쪽에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정향. 전혀. MB에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스타크래프트 프로 게이머들은 거의 다 똑같았는데 예. 그 게임을 하루 종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사이에 잠깐 휴식을 취할 때 밖에서 뭐 공차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커뮤니티를 보는 거예요. 아. 근데 보통 게임 전략 정보라든지 저희 뭐 게이머들의 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게 들어있는 곳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면은 중간중간에 뭔가 MB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들. 사실 이게 되게 어이없다 보이실 수 있지만 수트핏 이명박 짤도 막 올라왔었어요. 그 막 수트핏이 좋다. 그래서 이게 약간 옷발 좋은 사진을 로피아나 올려놓고 이명박. 수트핏 수트핏. 말고. 수트핏. 네, 수트핏. 근데 이게 진짜 어이없어 보일 수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 해놓고 딱 얼굴 가린 상태에서 수트핏 좋다. 근데 딱 얼굴을 보니까 가려야 돼요? 이명박이에요? 갑자기 MB가 근데 MB를 수트핏은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건 뭔 상관이야?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친근하게 느꼈어요. 뭔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되게 성공한 사람인데 되게 친근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당시에 뭐 땡땡왕 이명박 시리즈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땡땡왕? 이게 뭐 국밥왕 뭐 이런 거예요? 외교왕, 뭐 외교왕, 경제왕 이런 거 보면서 국밥왕이 아니었구나. 그런 걸 보는데 제가 사회 정치 뭐 이런 문화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그걸로 세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 그러니까 사진 글 형태로 그런 글들이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앞부분에 열받게 만들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중간에 MB가 화가 났다. 그리고 해결했다. 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하. 그걸 제가 계속 보니까 어떻게 잘한다. 거기에 이제 완전히 세뇌가 되셨구나. 네, 푹 갑자기 빠졌습니다. 막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역시 이게 뭐 대기업 출신의 서울시장 막 이런 성과들이 있고 이런 대통령까지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막 뭐라고 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네이버 지식인이 활성화돼 있을 때였어요. 네. 거기서 이명박 업적을 치면 귀신같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하. 그걸 외워가지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그게 지금 제가 된 겁니다. 내 이론적 토대를 거기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네.
되게 그럴듯하게 그러다 언제 그러면 좀 돌아서신 거예요? 2016, 17년도 그 박근혜 탄핵 때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능력주의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왜 자꾸 거리에 나와서 남의 발목을 잡는 걸까? 그 시간에 노력을 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그래서 저도 그래서 프로가 됐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프로게이머. 네, 프로게이머가 됐는데 네. 나중에 이제 친구랑 대화하다 알게 된 거예요. 네. 그 친구는 게임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저는 집에서 처음엔 반대했지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고 그런 이제 환경의 차이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되고 특히 박근혜 탄핵 때 그 왜 인상 깊게 봤냐면 거리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집회하는 거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피해만 끼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 이게 막 1,000만 명 넘게 나오고 그리고 원래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던 느낌이 아닌 거예요. 되게 과격하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막 익숙하게 듣던 음악이 나오고 평화적인 촛불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 한 인터넷 세상에 갇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네네네. 개몽되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개몽됐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개몽이 되시고 지금은 그러면 노무현재단 이사로 활동하시고 노무현재단 이사까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게 유시민 이사장님이 계실 때 네. 이렇게 좀 안에서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네. 또 이런 경험을 좀 쌓아보면서 또 제가 여러 가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사자 명예훼손 문제 이걸 계속 좀 지적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직접 풀어 가보라고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들어가게 됐어요. 사자 명예훼손도 온라인에서 문제가 심각했죠. 맞습니다. 일베에서 그때 그게 심각했어요. 예,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사이버 내란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냥 자발적인 시민들의 풍자와 해악이 심해진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국가 공권력이 개입이 돼 있었다. 그래서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추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왜 이걸 파게 됐냐면 네. 게임에선 보통 심리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저는 전공법보다는 상대 멘탈 건드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도발하고 이런 거에 좀 익숙했었어요. 앞마당에 뭐 열받게 심어놓고. 해서 네, 막 이렇게 열받게 하고 허라는 채팅 거야? 치고 그래서 지더라도 상대방이 열받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거든요. 아하. 게임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키보드 워리어 생활도 한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리전이 왜 정치권에서 나올까? 그게 막 정치권에서 심리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원래 전쟁의 기술로 알고 제가 그렇게 연구했었거든요. 근데 왜 국내 정치에 심리전이랑 키워드가 있지? 하고 파다 보니까 국가정보원이 나오고 막 군 사이버 사령부 방첩사 막 기무사가 나오고 그때 댓글 부대를 운영했었던 것을 확인하고 네네. 그때 충격받아서 야 이게 뭐가 이상하다. 아하. 그러면서 약간 좀 배신감도 느꼈고 그때 내가 알던 MB가 아니다. 이건- 사이버 세계에서 나를 오염시키는 여론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가스라이팅에 당한 느낌이 들어서 승부욕이 사실 생겼어요. 싸워보고 싶다. 그래요. 이게 게임에 지면 잠을 못 자는데 훨씬 더 거대한 게임에서 제가 진 것 같고 처음엔 승부욕으로 이걸 추적을 하면서 어차피 인간의 머리는 거기서 거기니까 한번 머리 싸움 해보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상 이상으로 규모가 컸고 뿌리가 깊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셨어요? 이게 언론에 나온 것들 이제 흔적들 쭉 찾다 보니까 네. 뭐 재판 그 기록들도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분들도 제보도 주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더 전체 그림을 완성하셨어요? 아직 완성했다고 보기에는 좀 네. 아쉬운 게 윤석열 정부 때는 아직 드러난 게 거의 없다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이 사이버 예. 심리전이 계속 있었다고 예.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2023년, 24년도에 당시 그 댓글 공작에 연루됐던 그런 주요 인물들이 다 특별 사면 받습니다. 원세훈, 김관진 네네. 등등 다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란 국면에서도 방첩사 산하의 인지전 TF 정보종합 통합대응팀이라는 걸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뭐 군 사이버 작전사령부도 이제 그러한 뭐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 사이버 정찰 TF까지 있었어요. 사이버 정찰 TF. 예, 그리고 뭐 900 연구소가 이제 해킹 담당하는 데인데 그런 걸로 이제 계정 탈취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뭐 보수의 혹은 뭐 극우의 의제들이 누구에서 만들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펌프질이 되고 어떻게 확산돼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착되는지 간략하게 좀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예.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커뮤니티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 그럼 가면은 평소에 계속 이제 뭐 북한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중국 이렇게 욕하는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되게 열받더라고요. 왜 이런 걸 냅둘까 국가에서 그런 게 올라오고 그리고 페미니즘 그리고 586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서 위선자들이다, 뭐 무능하다 이런 게 계속 올라오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 이게 확
폭발하는 거죠. 왜 이 민주당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냅두고 방치하는 걸까? 이게 뭔가 진짜 얽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걸 믿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특정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으로 이제 또 확산이 되고 지금은 이제 뭐 이런 플랫폼이 계속 새롭게 나타나잖아요. 네. 거기에 그냥 도배가 되면 아마 과거에 저였다면 그걸 지금 믿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게 이제 생산하는 처음에는 사람들. 그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실제로 뭐 아고라 당시 다음 아고라, 다음 아고라. 네, 포털 그리고 오늘의 유머 이런 커뮤니티 이런 데를 이제 침투를 하라고 군사 작전하듯이 움직였었고 누가 어디에서 누가 국정원과 군 국정원. 정보기관 그래서 실제로 그런 댓글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 이게 물론 이제 모든 게 공작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 이걸 보면서 과거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재생산 하셨을 좋아하고. 테니까 짤도 많이 맞습니다. 만들고. 예. 맞습니다. 그거 막 듣고 여기저기서 들은 것 같고 막 또 열심히 또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식인 막 가가지고 네. 뭐 그래 이런 업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다만 겉으로는 그때 중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디테일하게 지식 논쟁으로 가면 제가 말빨이 안 되니까 나한테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막 뭐라고 이제 제가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네. 너가 너무 과몰입한 거 아니냐. 너가 너무 특정 진영의 이제 정파가 지금 너무 강한 것 같다. 아 상대 또 그렇게 공격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다 해결이 됐거든요. 아. 근데 그걸 제가 요즘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네.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몇 네. 번에 걸쳐서. 그럼 국정원이 계속 같은 일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뭐 좀 TF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떻게 했고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때는 어떻게 이 사이버 활동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문재인 정부 때 그 초기에 막 개혁한다 그러면서 TF 만들고 대응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벌받은 게 막 정치 관여, 뭐 직권남용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지른 죄에 비하면 되게 좀 무겁지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걸 손을 뗀 게 저는 큰 패착이었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공작기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음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막 뭐 활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하면 안보를 위협한다. 딱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실제로 국정원 특활비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면 네. 안보를 지금 이렇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그러면 아무것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한쪽 편에서만 그런 댓글 작업이나 사상전을 벌려요? 예. 근데 물론 여기저기 이제 침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약간 사이비 종교랑도 전 비슷하다고 분석하는데 예. 꼭 그냥 특정 정당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놓는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특히 뭐 애국이라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네. 예전에 그 절대 시계까지 뿌렸었거든요. 이게 국정원 NIS 마크가 달린 시계를. 아. 그게 젊은층 우구나 심리전 강화 작업 중에 하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뭔가 애국적인 행위를 하면 국가에서 인증을 해준다. 이게 사실 또 엄청난 효능감으로 다가와서 저도 그때 그 인증글 보면서 나도 받고 싶다 이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아직도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정원과 같은 조직, 그러니까 국가 조직이 이런 젊은 세대를 우경화 만드는 작업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이요? 예. 왜냐면은 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란 국면 때 인지전 TF, 뭐 사이버 정찰 TF, 군 정보기관과 국정원이 움직였는데 사실 이게 그 양우회, 양지회라는 내용도 좀 책에 담아놨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전직, 현직, 공제회 개념이거든요. 네트워크 조직. 네. 여기서 돈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굴리는가를 좀 찾아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막 부동산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한데 그런 돈들을 이제 어디서도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그 소위 자유자 들어가거나 애국자 들어가는 이런 관변 단체들 이런 데랑의 이제 유착이 MB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일부 드러났었고 제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얘기를 하면 언제적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민주당에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윤석열 정부 버전의 이 네트워크 조직이 다 가동이 됐으니 그거를 빨리 뭐 개혁 TF 같은 걸 만들어서 빨리 추적을 해야 된다. 지금도 이제 뭐 리박스쿨 손윤숙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바로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파헤칠 게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게 방식은 되게 말하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게 네. 정부기관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네. 다 재판을 받고 법에 처벌을 받는 사안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뭐 국정원 개혁도 있었고 어쨌든 정권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정권을 유지한 게 아니라 정권이 계속 진보 보수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도 국정원이 계속 이렇게 사이버 심리 조작전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다. 거기에 국가의 공권력이 동원됐다라는 발언을 하는 건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런 근거 자료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뭐 법적 대응을 한다면 예. 기꺼이 저는 이거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한데 공론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냥 국가정보원 얘기조차 못 꺼내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자료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트워크가 일단 연결돼 있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러한 특정 그 네트워크들이 네. 일부 뭐 여인형 방첩사라든지 이런 네. 데서 가동이 됐다는 것도 일부 드러났고 예. 사실 그거 말고도 뭐 제보 같은 것도 오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오늘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네네. 일단 관련 조직, 네트워크. 그래서 이걸 제가 인맥 자금 정보 네트워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과거에 불법 사찰하고 뭐 그 도감청하고 네. 이랬던 방식까지도 어떻게 썼는지를 좀 자세히 책에 그럼 담아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럼 국정원 장악을 못한 거예요? 국정원에서 다른 반대 목소리를 막 이런 심리전 벌이는 것조차 정부에서 그거를 제대로 컨트롤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장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네. 내부에 이런 자세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국정원에서 어떻게 네. 돌아가는지를 공작을 하는지. 왜냐면 이게 일본 극우 세력도 연결되고 일본 극우요? 예. 이게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중에 한 명만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홍형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홍형? 홍형이라는 실제 이름인데 예? 육사 출신이고 국정원의 직원이었는데 예? 그 일본 국가 그 기본문제연구소 예, 국기련이라고도 부르는데 예. 거기랑 연결돼서 어떤 활동했는지 일부 언론 보도로도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음모론을 막 얘기하고 다니면 바로 그냥 고소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보도와 네, 재판 그 과정들과 이런 걸 토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영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네. 일본에 뭐 자금을 받아서 뭘 했다는 거예요? 예, 뭐 국정원 그 세금 가지고 받아서 활동하면서 뭐 문재인은 간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일본 가 가지고 하고. 홍영이라는 사람이 예. 그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워낙 이게 충격적이니까 이제 안 믿게 되는 거죠. 심지어 민주당 정치인들도. 그래요? 예. 그런 증거들이 이제 충분히 확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인 그림은 국정원 그다음에 또 군 정보기관 이런 데에서 보수적인 혹은 극우적인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무슨 커뮤니티 같은데 계속 글을 올리고 또 이것들을 무슨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생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 그래서 여론이 그쪽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이쪽 보수 극우 쪽은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뭐 관변 단체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신남성연대가 이런저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신이 원래 남성연대라고 있었습니다. 남성연대. 예, 그래서 네. 남성연대 보면서 저도 한때는 되게 남성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2008년 8월 14일인가 카페에 공지 올라온 걸 보게 됐어요. 2008년이요? 네, 2008년 MB 정부 때. 예. 그때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정부를 방어하는 거는 좀 이게 어려우니까 출혈이 크니까 페미니즘을 공격하면은 좌파들이 분열된다. 성동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작전을 막 세우고 공격조 수비조가 나오고 합니다. 이 진짜 터무니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네. 처음에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되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결국에는 이런 그 여러 조직들의 흐름들이 결국 그 리박스쿨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이희범이라는 사람도 이름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뭐 자유자 들어가는 곳, 뭐 그다음에 애국자 들어가는 곳, 요런 데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심지어 이제 뭐 교육위원회 같은 데를 통해서 국가 그 공권력을 동원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정신적 영토 침탈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를 좀 조금만 검색해봐도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서로 이쪽 생각이 더 맞다 생각하고 더 뭐 자극적인 말을 막 쓰면서 그쪽 얘기가 더 많이 확산되고 이거야 뭐 어쩔 수 없는 뭐 흐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 기관이 동원이 됐다 혹은 그 국가 기관 내에서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정부와 무관하게 일을 벌였다는 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긴 해서 네. 와 이게 어디까지를 사실로 볼 수 있을지도 참 굉장히 걱정되긴 합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다음 아고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음 아고라의 50% 정도의 글을 점유해라라는 것도 작전이었어요. 국정원 내부에. 그래서 미션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글이 만약에 뭐 100개가 있으면 50개는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좌티즌, 우티즌이라고 분류한 다음에 뭐 우티즌이 이제 70% 정도 점령했다, 성공했다고 하고 그럼 다음 플랫폼으로 또 점령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그냥 검색 조금만 해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문건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게 플랫폼들 커뮤니티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많이 넘어왔잖아요. 뭐 유튜브로 넘어오고 막 바뀌었는데도 네. 거기까지 다 이제 손을 뻗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문건에 어떤 내용도 있냐면 그 SNS의 유행 주기에 대한 분석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가 당시 언제예요? 문건이라는 이게 게- 이제 이명박 때 본격적으로 네. 이걸 시작하면서 네. 그 2008년도 광우병 집회 때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을 이렇게 전문가들 불러서 분석해 보니까 이 3년에서 5년 주기로 플랫폼의 유행이 변한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새로운 플랫폼을 점령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안 믿기겠지만 진짜 이게 제가 괜히 하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 타겟이 실제로 이제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뭐 이게 특정 세력이 막 좌표를 찍기도 하고 뭐 네, 어떤 카드 할 수는 뉴스 같은 걸 있는데. 만들어서 막 바이럴도 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은 지금도 있죠. 네. 정치권에서 그런 사이버 심리전 하는 경우도 있고 전략적으로. 근데 여기에 아직도 그 이명박 정부 때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 동원 사건 같은 조직적인 국가기관이 동원된 그런 일들이 정권이 수차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 예, 아무튼 뭐 네. 그렇습니다. 믿기가 좀 네. 어렵지 네, 네. 않나 뭐 네.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뭐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른바 뭐 유튜브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쇼츠라든지 네. 아니면 인스타 릴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보잖아요. 네. 요런 데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꽤 많이 포착이 좀 됩니까? 가장 최근에는 뭐 예. 중국인 무비자 입국 얘기하면서 음. 뭐 온갖 그런 범죄들이 벌어질 거고 몇 천만 명이 막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산이 되니까 실제로 제가 10대들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다니거든요. 학생들이 꼭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 그리고 이게 실제로 믿냐 안 믿냐를 떠나서 이게 계속 가랑비 옷 젖듯이 뭔가 이제 노출이 스며들게 된다? 되면 노출이 되면 나중에 어느 순간 진짜 분노할 때 이게 확 불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밑작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그 심리학자를 동원해서 코알라 합성한 거 노알라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그것도 그들의 작품입니다. 심리학자? 네, 심리학자를 동원해서 심리전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욕주기 3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1단계가 그 권위를 훼손시킨다. 2단계가 주위 사람이 떠나게 만든다. 3단계가 고립된다. 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 개념을 실제로 현실의 이론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계속 온라인상에서 벌어졌었고 결국에는 제가 정보 유통 창구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게 예. 플랫폼의 변화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헛소리라고 이렇게 묻어두게 되잖아요. 그 무관심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느 순간 엄청난 정치적 세력으로도 클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댓글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정 여론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컨텐츠라고 하면 그거는 민주당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직적으로 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고 하고 있는데 그냥 공론장으로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네. 제가 바라는 게 사실 딱 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서 여기에 특정한 방향으로 뭐 지시를 하고 거기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하지 말자. 근데 예를 들자면 리박스쿨 문제도 이게 그냥 자발적인 뭐 댓글 작업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뭐 교육에 침투를 해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심지어 아이들을 동원하고 이랬던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도 여전히 지금 제대로 파헤쳐진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가 되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도. 지금 현재 그런 이른바 극우의 목소리들도 이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특히 이제 국가기관이 포함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조작된 내용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퍼지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들이 그럼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가 있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게 뭐 가장 베스트는 이 소위 애국이라는 단어 안에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발적인 움직임을 바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땐 예. 서로를 못 믿게 만들기만 해도 좋겠다 싶긴 해요. 한마디로 정치 자체의 불신을 가지고 네. 아예 이 말을 못하게 만드는 이게 실제로 해외 사례를 분석해 보면 뭐 누가 진실을 전복하려 하는가라는 책도 있거든요. 네. 이게 탈진실 문제를 좀 연구한 분이 쓴 책인데 결국에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그러면 아예 얘기를 못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막 허위 정보들이 막 떠다니고 서로 내가 진실이라 그러면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는 시민들이 이거 하나하나 체크를 못 하니까 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공격이 되는 거고 그의 결국에 방치한 결과는 민주주의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전 더 걱정이 되는 게 네. 지금 모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그냥 AI 봇이라는 걸 실험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챗 GPT를 그냥 커뮤니티 댓글에 푸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거죠. 원래는 매크로면 눈에 딱 띄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처럼 챗 GPT가 이게 학습을 해서 막 댓글을 달면 나중에 모든 커뮤니티에 이게 퍼진다고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과연 이게 상대방이 사람인지 AI인지 이게 어떻게 구분하지? 그럼 이런 불신이 생기면 사회가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지금 민주당에서 저는 해야 된다 봅니다. 그 챗GPT 얘기해 주셨으니까 사실 황희두 이사가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 의원 관련돼서 네. 그 AI로 만든 사진 네. 요거를 이제 문제 제기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 한번 좀 보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추정하시는 건지 네.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이거는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올린 사진이죠. 예, 맞습니다. 네. 왼쪽에 이제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제가 빨간색 줄을 그어놨어요. 네. 요 줄 라인을 쭉 타고 내려가 보면 이제 위쪽에 노란색으로 GPT-5로 생성되었습니다가 두 번째 수정한 사진이고 밑에 있는 게 뭔가 성상화 이렇게 약간 단어가 돼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조금 아마 키워주시거나 하면 조금 보시기 아마 편할 것 같긴 한데 글씨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이게 성상 뭐를 이제 의미하는 거 아니냐? 네. 라고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질문한 사람이 이제 차단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사진이 뭐냐면 9시 38분, 오전 9시 38분에 요 수정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디지털 시대는 다 기록이 남잖아요. 한마디로 뭔가의 사진이 삭제가 되고 새로운 사진이 추가가 된 상황인데 지난번에 그 천하람 의원이 뭐 증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 제가 궁금한 건 이 4장의 AI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 사진에만 우측 하단에 GPT-5로 생성이 돼 있다고 남아 있어요. 만약에 GPT-5로 생성했다는 걸 기록을 남기는 거면 네. 나머지 3장의 사진에도 그걸 다 남겨놔야 되는데 왜 이 사진만 있냐? 네. 그래서 이 사진이 우측 하단에 저 문제가 있어서 요 이렇게 노란색 껍데기를 씌운 거 덮은 거 아니냐? 아니냐? 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참고로 요 원 글을 올렸던 첫 게시글은 이제 9시 29분이었습니다. 9분밖에 안 된 상황이라 네. 아무리 기자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바로바로 뭐 쓴다고 해도 이 9분 이후에 이제 이걸 확인하면 요 껍데기 씌운 사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보통 또 그걸 복붙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답을 이제 원했는데 아직까지 듣진 못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챗 GPT에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이거는 단어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네. 그렇게 단어가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단어가 이상하게 막 이렇게 조합이 되고 막 어색하게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의혹 제기를 했던 겁니다. 왜 이 그림을 단어가 만드는데 들어갔냐? 문자가 같이 섞여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바보 뭐 아닙니까 이 친구?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AI, 그러니까 챗GPT를 네. 과학처럼 믿으면 안 된다. 앞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그러면 왜 바꿨는지를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네. 아직도 대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럼 황희두 이사님은 이준석 의원의 페이스북을 항상 보고 계세요? 24시간 이게 제가 그 차단을 한번 당해가지고 네. 지금 한 4년 다 돼가는데 예. 제가 그 마삼중이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누굴 조롱하고 도전하는 걸 이렇게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여야를 떠나서 어떤 당이든 도전하는 분들 되게 높이 리스펙합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은 평소에 능력주의를 얘기하길래 그렇게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도 그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 선거 다 떨어졌는데 당시 7선을 하셨던 이해찬 전 대표님한테 훈수를 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합치면 10선의 차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능력을 과시하냐 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3선 중진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뭐 본인이 비단주머니 얘기할 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구두발 올렸던 시절 있죠. 네네. 후보 시절에. 차에다 기차에다. 네, 기차인가 거기서.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길래 저도 그래서 가서 그냥 댓글 하나 달았거든요. 뭐 이거 팀킬 주머니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새로 고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럼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제보도 게시물에. 오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미디어가 삭제되었습니다.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들은 네. 누군가가 제보를 해준 거예요? 네, 제보도 하고 저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또 볼 수 있게 제 계정으로는 못 보는 거고. 왜냐면 제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이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이준석 의원이 게임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게임? 예. 네. 그러니까 그 윤핵관을 조롱하면서 네. 원래 게임인들은 아는 내용인데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도발하는 거. 상대 열받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게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오면서 정치에서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프로게이머 출신인데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프로게이머 관점에서 게임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라면서 이런 그 미러링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의 주장을 제가 그대로 돌려주면 그걸 가지고 저를 이제 비난을 하니까 몇몇 분들이 그게 사실 이준석 의원을 그동안 싫어하던 정치인들의 반응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좀 긁었다고 이렇게 화낼 것 같으면 그동안 네가 긁은 사람들은 다 뭐냐? 맞습니다. 그런 거죠. 미러링을 좀 한번 했다. 맞습니다. 네. 그 안 그래도 게임 관련해서 저 이준석 의원이랑 또 김재섭 의원? 예, 그리고 모경종 의원 이렇게 추석 네. 맞이 스타크래프트 하기로 했었다가 지금 모경종 의원이 많이 혼이 났나 봐요. 아, 네. 당에서 네, 그래서 단일 대우로 가겠다고 저는 그 게임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저 김재섭 대 이준석 이제 뭐 1대1 그래,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게임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게이머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전직 레전드들도 같이 참여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평소에 스타크래프트, 요즘 리그 오브 레전드, 10대들 발로란트 이런 네. 게임을 그 더 많이 하는 정치인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주장해 왔어요. 네. 그 게임에 대한 규제를 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란 그 종식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 예. 아직까지 뭐 제대로 이게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점이. 예. 근데 그런 상황에 이런 이벤트를 하면 자칫하면 이게 세탁이 될 수 있다. 이 문제 자체가 되게 그렇군요.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자분들이 전 반발하는 거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 그 사실 게임 특위에도 모경정 의원의 관심을 많이 보였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책으로 좀 이게 보여주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대회는 조금 어렵게 됐군요. 아니 뭐 남은 사람들 또 하겠죠. 네. 뭐. 아, 그런가요? 근데 네. 많이 혼난 것 같아요. 저 페이스북 보니까 뜬 눈으로 밤 지새웠다. 지새우고 정말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한다. 따끔한 질책 이렇게 했길래 많이 혼난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황희두 이사님과 함께 이 극우의 그런 담론 같은 것들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누가 그걸 이제 좌지우지하는지를 좀 여쭤봤는데 뭐 저도 완전히 믿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네. 국가기관이 이렇게 동원돼서 특히나 군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원 같은 데서 여전히 그걸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저는 뭐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네. 하여튼 그거는 뭐 여러 팩트를 통해서 또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테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아마 밝혀내는 작업도 좀 해주시고요. 네.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사실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음모론자처럼 집에 가게 될 것 같아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예, 지금. 근데 사실 그 정도로 이게 저도 처음에 못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번 막 여러 번 체크도 한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그 제가 추적하는 세력들의 목표가 지금 무엇인가를 보면 10대 청소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이비 종교부터 해서 막 대안학교나 여기저기 지금 막 활동을 하는데 10대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지금 투표권이 없다고 외면될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특히 민주당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국정원이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네. 여론이 썩 좋진 않잖아요. 그 사회를 그래서 좀 분열시키는 게 또 주 목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황희두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사이버 내란이란 책 오늘 갖고 오셨으니까 한번 저희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 아닙니다. 휴. 진짜- 광고하고 싶습니다. 진짜 광고는 이제 나갑니다. 네. 비교원, 인터넷, TV 그리고 각종 가전제품들 최대 128만 원의 혜택, 현금 혜택 받으면서 구매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요즘에 그 렌탈 가전들이 참 많습니다. 뭐 무슨 의자, 안마의자라든지 아니면 무슨 TV도 좀 비싼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렌탈로 월 부담 좀 낮추면서 네.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에도 비교원이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혜택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다는 거고요. 1670-2571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뭐 인터넷 비교원 이렇게 이제 검색하셔도 바로 홈페이지 나오니까요.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황희두 이사님도 핸드폰을 근데 엄청 쓰시나 봐. 계속 충전을 실시간으로. 보조 배터리로. 저는 네. 이 세계가 보배. 너무 저한테는 먼 세계여서 되게 신기해요. 그래요? 이 키보드 워리어의 세계, 커뮤니티라는 거를 저는 사실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핸드폰 요금 이제 무조건 무제한이죠. 부자님. 네, 핸드폰 한 대 쓰시나요?
한 대 있고 네. 또 다른 용도로도 하나 있습니다. 아, 역시. 그렇지. 다른 아이디 또 넣어놓고 네. 해야 돼. 계정 여러 개 해서 아니야. 네, 저는 봐야 차단 되고. 믿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다른 거 만들면 되지. 알겠습니다. 속보 하나 전해도 되나요? 속보 뭐죠? 네. 네, 저희가 예상했던 바이긴 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청구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네, 방금 풀이됐네요. 그게 이제 방금 전해졌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황희두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우리 두 기자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오전 11시에 혹시 우리 뭐 어디 고향 내려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희는 고향 없죠. 장르만 여의도가 저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저희의 아, 고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할 거고요. 예. 여기서 제사 지낼 거고요. 예, 송편 네, 한복 먹습니다. 입으십시오. 예.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